안녕하십니까. 이태균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본 강의를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나 진행 중입니다. 우선 이 강의는 전체 기출을 다룬다기보다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개년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구급공무원 문제 외에도 7급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좀 이 문제는 괜찮다 싶은 문제들은 제가 봐놨다가 이쪽에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강의를 끝내시고 그러니까 관세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1회독 정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물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드릴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모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먼저 한번 수강을 하신 분들이 듣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이 강의는 제가 이름은 관세법 기출 해체 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이 기출문제들을 순서대로 쭉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가 출제된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짜깁기를 한 거예요. 이 파트에서 나온 문제들을 17, 18, 19년도에서 이렇게 모아뒀고 또 이 파트는 이렇게 모아뒀고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체 분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 문제 자체를 먼저 풀어보시고 맞다 틀렸다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내가 공부했던 법령의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눈에 익혀두시고 알아두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지 문제 하나하나에 맞고 틀림에 일희일비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17년도부터 제가 단원별로 어떤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면 제가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파트를 구별해서 나눈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가징수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13장까지를 부가징수 파트 외에 통관 또는 형사법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을 때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봅시다. 17년도에는 이 부가징수 파트에서 1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파트, 통관 또는 형사법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총 20문제인데 대략 5대5로 나눠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도를 볼게요. 18년도에는 이 부가징수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파트에서 또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9년도에는 어떨까요? 19년도에는 9문제, 11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부가징수 파트와 그리고 통관 파트 이게 나눴을 때 주로 비율이 5대5 정도로 나눠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 정도, 그러니까 9문제, 11문제 아니면 10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27년도에도 이 2장 그 다음에 7장, 9장 이렇게 합치면 몇 문제죠? 총 11문제가 나온 거예요. 2장, 7장, 9장을 합쳐서 문제의 반 이상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2장 3문제, 7장 2문제, 9장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2장 2문제, 5문제, 4문제 하면 또 11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관 파트와 부가징수 파트에 나눠서 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7장, 9장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장은 법령 구성이 법제 1조의 정의부터 13조까지 이렇게를 우리가 1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총칙이라는 게 어떤 의미, 관세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1장은 이 관세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법제 2조의 용어의 정의의 부분이 있죠.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입, 수출 또는 내국 물품, 외국 물품 이렇게 관세법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는 이 뜻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임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주기 위해서 또는 임대해 오기 위해서 또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팔기 위해서 뭐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법에서는 이것과 다르게 개인 물품일지라도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등에는 수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면 관세법에서만큼은 그게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총칙은 관세법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총칙이 그만큼 다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조항은 이렇게 13개, 1조부터 13조까지밖에 없지만 그거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년도 나책형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월별 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 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네요. 자, 이게 맞는 선지일까요? 틀렸죠, 이 선지. 2개월이 아니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1개월로 바꿔주셔야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 한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 납부의 대상으로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 여기서 포인트는 15일. 이런 걸 이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뭐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날 또는 뭐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뭐 이렇게 그럴싸한 문장으로 바꿔서 변형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15일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15일이에요. 관세법에서는. 관련 법령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제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가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그 맞고 틀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 법령에서 출제가 됐구나 하는 부분도 함께 챙겨주셔야 되고 또 이 법령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단어가 바뀔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있다가 없다로 바뀐다든지 뭐 날짜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이 법령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월별 납부 관련 법조항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법제 9조 3항입니다. 9조 3항에서 다루고 있고요.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한번 끊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끄는 이 부분이 즉 이 월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월별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절차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번 끊을게요. 이거는 뭐죠? 월별 납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문장에서 주로 바꿔서 많이 출제되는 워딩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세관장. 이 세관장을 뭐 관세청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관 공무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수입 신고일 또는 수입 신고 수리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뭐 보세구역 반입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물건을 수입을 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납부 기한이 뭐 7월 15일까지라고 했을 때, 이 원칙적인 납부 기한이 7월 15일이라면 이걸 언제까지 내게 바꿔줄 수 있다? 7월 31일, 즉 말일이죠. 까지 납부하도록 어떤 특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월별 납부 제도에서 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담보라는 거는 관세법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관세법 기본적으로 대물세입니다. 대물세. 대물세이기 때문에 그 물품 자체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 그리고 또 그 원칙적인 납부 기한에서 더 연장을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이미 해당 물건이 반출이 됐어요. 해당 물품이 이미 반출이 된 이후에 세액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의 입장에서는 얘가 물건 들고 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물건을 들고 튀게 되면 관세 보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채권 확보의 명목으로 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은 결국엔 이 시행령 규정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월별 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의혹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게 답이 됐던 부분이죠. 승인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헷갈리셨다면 어떤 거랑 헷갈리셨을 수 있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규정이에요. 세관장은 월별 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끝나는 날이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2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납세자는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세관 입장에서는 어떻다? 세관은 얘한테 네가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2개월 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셨다면 이것과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함께 실어봤습니다. 그렇게 일단 월별 납부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했고요.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더 알아보기로 제가 조금 넣었던 부분이 이렇게 관련돼 이와 유사하게 이제 월별 납부처럼 신청을 하고 세관에서 승인을 하고 이 승인의 유효 기간이 있겠죠? 아이고, 이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들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2개월 전까지 세관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전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화물관리 지정보세구역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그 다음에 보세 운송업자의 등록, 이 부분들이 2개월, 1개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7개월, 6개월이에요. 수출입 안전관리후수공유, 우리 통상 AEO라고 하죠. 이 부분 또는 보세 판매장 특허의 갱신. 이게 얘에 대한 특허 규정으로서 특례 규정으로서 보세 판매장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본 이론 시간에. 얘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7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년 나책형 11번 문제인데요.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이다. 5년. 여기서 볼 때 수입이네? 5년? 맞네. 그 다음에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이다. 5년 맞나요? 아니에요. 3년이죠. 틀렸네. 그래서 2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화물 반출입, 화물 관련된 내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 맞네.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운송, 화물 관련된 내 2년 오케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일단은 관련 법령 먼저 볼게요.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땡땡땡땡땡을 하거나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제가 밑에 실어놨습니다. 보시면 법제 12조에서 이 기간이란 봅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5년, 즉 5년짜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즉 우리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지재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그건 무조건 5년이에요.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 3년은 뭔지 봅시다.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 반송물품 가격결정, 그 다음에 수출거래, 반송거래하는 계약서 등.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수출 또는 반송 나오면 무조건 3년이다, 이건.
무조건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는 2년입니다. 2년. 보세 화물 반출입, 적하 목록, 보세 운송. 이걸 외우기는 뭐 어렵진 않지만 위에 나왔던 수입, 지식재산권, 수출, 반송 그거 빼고는 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수출, 수입, 반송, 지식재산권 이거 외의 모든 것 얼마다? 2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법령을 한번 알아두면은 문제 풀기가 어렵지가 않은 부분인데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돼요. 보시면은 우리 7급 문제도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전에 관세사 1차 한번 먼저 볼게요. 관세사 1차 시험 문제 올해 문제예요. 올해도 한번 출제가 됐던 건데 다음 중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수입 물품, 수입 나왔죠. 수입 5년. 무조건 5년. 보세 화물 반출입 2년 이내. 적하 목록에 관한 자료 2년. 반송, 수출 무조건 3년. 그럼 뭐다? 5년이 가장 길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7급 문제. 관세법 시행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죠.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세화물 반출입, 수출, 수입, 반송, 지식재산권 이외의 것은 모두 얼마다? 2년이다.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밑에 봅시다. 수출, 반송 나왔네.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야? 3년. 3년? 맞네요. 그 다음에 수입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 나왔네. 볼 필요도 없이 5년. 수입 거래 관련 계획. 수입 나왔네. 볼 필요 없이 5년. 다 맞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18년 가책형 3번 문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맞네요. 관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번 선지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것에 되지 아니한다. 이 아니한다가 중요한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3번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그쵸. 이것도 기간의 계산 맞는 내용이고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을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 물품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내국 물품으로 봐야죠.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한번 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2조의 용어의 정의 부분인데요. 내국 물품이란 어느 하나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리 전 반출이라든지 즉시 반출이라든지 할 거 없이 일단 반출이 되면 내국 물품이다, 외국 물품이다. 반출이 되면 우선 내국 물품인 거예요. 자, 우리 기존에 맨 처음 저희 기본이론 강의할 때 진행을 했던 게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국경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국경선인데, 이게 이제 국경선인데, 이 국경선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국경선은 이걸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구역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해두고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가상의 선을 만들어뒀다고 했어요. 이 선이 아니라 이 국경선 대신에
이 보세구역을 만들어 놨다고 했죠. 이 보세라는 것은 세금을 유보한다. 이 구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맞아요. 맞지만 잠시 과세를 보류한다 라는 의미에서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기본적인 수입 물품의 이제 통관의 플로우는 일단 반입이 되면은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된 경우에 반출이 돼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수리 전 반출 승인은 일단 신고는 했어. 신고는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난 거예요. 수리가 안 났을 때 이거에 대한 반출, 수리 전의 물품에 대한 반출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는 얘는 아예 신고도 안 한 물품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반출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치지 않았음에도 일단 보세구역에서 나갔다 이거죠. 일단 나갔기 때문에 너네들은 내국 물품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두 부분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다른 선지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씩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우선권입니다. 관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 결국엔 뭐냐? 관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대물세예요. 대물세이기 때문에 이 물품이 우선 나가버리면 이거를 관세청, 그러니까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규정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어떤 물품이죠? 수입 물품이죠. 즉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 물품에 대해서 그 밖에 다른 조세, 소득세, 부가세, 기타 법인세 이런 조세들에 대해서 뭐가 우선한다? 관세가 우선한다.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어떤 체납 처분의 대상이 수입 물품이 아니라 납세자의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타 다른 조세들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에서 얘가 우선하지 못하고 이런 등호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네요. 끊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에 정당하다고 인식되던 방법이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1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0원. 15,000원인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르면 얘가 20,000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죠? 5,000원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차액을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역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소급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만 전제는
이 기존의 일을 처리하였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 행정과 법령의 해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을 한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지금 다 15,000원 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20,000원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나도 모르고 세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선지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기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기간,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관리기간이 있어요. 사후관리기간. 우리 사후관리가 뭐였죠? 사후관리? 용도세율이나 감면, 조건부 감면 또는 분할납부 등 세관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혜를 제공했던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 세관의 의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기간을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이제 법령상의 용어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기간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용도세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용도세율 한번 볼게요. 우리 용도세율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네가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내려줄게 했을 때 이 내려진 낮은 세율을 우리가 용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도세율도 이 특정 용도의 사용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는 건데 일반적인 물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물품이 반입이 되죠. 물품이 반입이 되면 수입 신고를 할 겁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품이 반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선 물건이 반출, 즉 이 수리 이꼴 반출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즉 이 수입 신고가 수리돼서 물품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이 물품은 세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기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세관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기간에는 세관의 통제하에 물품이 없기 때문에 이 물품이 해당 용도,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이 물품이 반입이 되겠죠.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이 되고 수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즉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리와 반출 사이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 통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이 기간 동안에 세관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물품에 대해서. 왜냐? 물품은 이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인일, 이 반출 승인일을 받은 이 날을
수입신고에 수리일로 봄으로써 사후관리를 똑같이 공평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책형 4번 문제. 관세 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땡땡땡땡땡땡을 끊을게요.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여기서 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1년 이 부분 또는 뭐 세관장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셨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지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연장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세관장이 납부기한을 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 의무자는 15일 이내에 38조의 규정을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38조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관이 39조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하는 게 맞아요. 법령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죠. 정답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취소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39조 규정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한의 연장을 받았어요. 내가 기한의 연장을 받았는데 1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기한의 연장의 사유가 있잖아요. 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손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기한의 연장을 받았는데 이 사유가 소멸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위기를 다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 납부기한의 연장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세액을 징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이거를 고지를 날리는데 이 연장을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연장을 취소는 세관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관이 취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가 고지를 해줘서 너 이만큼 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10조 기한의 연장 부분인데 우리 기한의 연장 이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분할 납부하고 관련을 시켜보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와 관련을 시켜보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넣어뒀을 거예요. 분할 납부가 우리 107조인데 분할 납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글씨가 잘 안 떠지네. 107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이 1항은 천재지변, 그 다음에 2항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분할 납부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은 내가 일단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하고 나서 관세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뭐 홍수가 나서 우리 회사가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107조 1항의 천재지변에 따른 분할 납부고요. 이 정책적 목적의 분할 납부란 예를 들자면은 뭐 기업 연구의 활성화 또는 국가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 이렇게 아예 관세법에서 규정을 해둔 거예요. 이런 물품들이 수입될 때는 너네들은 이 정책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지변에 따른 분할 납부는 이 물품이 수입될 당시에는 얘가 분할 납부의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었겠죠?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서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사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분할 납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얘는 내가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물품이에요. 얘가 분할 납부가 될 거라는 거는 세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107조 1항의 천재지변에 따른 분할 납부하고 우리 법 10조의 기한의 연장,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관을 시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명심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19년도 나책형 1번 문제가 나왔어요. 봅시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재해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는 문장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뭐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질의는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사실 민원인에게 알려야 맞습니다. 또 맞는 내용이고요.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에 관한 조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데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 수험생분들이 이 규정을 많이 중점을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법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데서 나왔다고 긴장하고 보시지 않고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관세법은 국제법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HS 코드 있죠. 이 HS 코드도 결국엔 HS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이 물품 체계를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지식재산 관련 협약에 우리나라 가입을 해서 관세법 내부로 흡수가 된 부분이고, 뭐 덤핑 방지 관세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평가 부분, 뭐 이렇게 관세법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은 그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협약을 관세법 우리 국내법으로 끌어들여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이 관세법 내용에서 어떻게 관행으로 굳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출제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허를 찔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셨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위의 선지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질의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어색해요. 이걸 없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7급 문제인데 이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세, 내국세, 부가징수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봅시다. 국세징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다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아까 이전 문제에서 관세 우선권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은 다른 국세와 동일하게 간다. 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징수 환급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된다? 관세법에 우선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부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수납세액을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자, 우리가 체납된 관부가세 기타 내국세 내역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그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죠. 뭐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의 체납만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법령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정후,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이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왜 그런지 이 경우에는 왜 세무서장에게 위탁을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런 행정 절차가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인 경우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진행 중인 이유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세액과 세관이 주장하는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가지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해달라?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사유들을 볼게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회생계획인가가 뭐냐면 이제 개인이 파산을 했을 때 이거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면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불쌍하니까 봐줄게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거는 이미 세관에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 기타 관련 사항을 위탁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위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체납처분 유예받은 경우, 이 유예받은 경우 역시 지금 당장 징수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징수를 하겠다. 유예라는 의미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무서장이 위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답이 된 부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세무서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장은 여기까지가 문제를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2장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